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당대회를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 강화를 내세우며 해마다 핵무기 수를 늘려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미 대남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열었는데 보통 열병식 하면 어떤 무기가 나오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는 무기 체계가 안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특별한 이유는 뭐 굳이 따진다라고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 10월 10일 날 네. 사실상 북한은 제 80주년 당 창건 기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여줄 건 다 보여줬거든요. 그때도 이제 당 행사였고 네. 이번에 제 9차 당대회도 당 행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당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보여줄 거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로 보병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 그것을 좀 의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주로 도보부대 위주로 그렇게 열병식을 진행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연설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해 가해지는 어떠한 세력의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서 즉시 처절한 보복을 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주권을 위협한다라고 하면 그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군사적인 공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그게 마두로 축출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도 자기네들이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지난번에 이란에 대해서 미드나잇 해머 작전 12일간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이란의 핵 시설을 전략 폭격기로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침공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고 마두로 축출이라든지 또는 이란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뭐 무기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무기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의지, 새로운 무기를 얼만큼 또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그거는 이제 지난번 8차 당대회 때도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될 무기 체계를 그때 나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초대형 핵탄두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ICBM에 대한 그런 명중률 그런 것들을 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상이든 또는 해저든 여기서 발사하는 ICBM에 대해서 그 고체 연료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핵 전략 잠수함하고 수중에서 이렇게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달성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한 8차 당대회 때 얘기한 것들이 거의 다 달성이 됐는데 이번 이제 9차 당대회 때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이제 향후 5개년 동안에 북한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무슨 뭐 ICBM에 대해서 이게 융합체로서의 어떤 걸 뭐 무기 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드론 공격용 드론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뭐 무슨 뭐 지휘부 체계 이걸 하려고 하면은 전자전 체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자전 체계를 이제 해가지고 완전히 마비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들이 이제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정찰 위성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뭐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북한은 지난번
8차 당대는 8차 당대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방력을 발전시켜 왔고 네. 9차 당대는 9차 당대로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방력을 발전시켜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중점을 두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미드나이트 햄머 작전을 통해서 본 거,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죄송합니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4년 동안에 있었던 거, 그 전쟁의 교훈을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런 무기 체계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면 이제 핵무기 고도화는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그렇죠. 얘기고, 이게 이제 첨단 재래식 장비를 네. 결합하겠다. 예.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가 확장 억제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확장 억제 정책의 핵심이 우리가 CNI라고 얘기합니다. 네. C는 이제 Conventional Forces고 N은 Nuclear Forces고 이 두 개를 합한 거죠. 인테그레이션 시킨 것을 CNI라고 그러는데, N은 누가 제공해 주느냐 하면은 미국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우산을 제공해 주고 한국은 이거하고 결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최첨단 재래식 무기 체계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바다 밑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은 이제 어느 정도 핵 무기 수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또 질적으로도 많이 고도화됐는데 재래식 무기는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국경 분쟁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전혀 뭐 핵무기 사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서도 국경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도 사용 못했거든요.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핵무기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이제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핵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핵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뉴클리어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가 통합되는 이것을 보면서 북한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600mm 방사포, 240mm 신행 방사포, 그리고 작전 및 전술용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제 더 배치해서 훨씬 더 조밀하게 이렇게 이제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북한판 CN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번 당대회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김주혜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네네. 나왔다는 점도 그렇고, 또 계단을 내려왔을 때 위치도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버지보다 더 가운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아버지보다 이제 가운데 서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 1일 날 금수상 태양궁전을 갈 때 네. 그때도 이제 중앙에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버릇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앙에 서고 난 뒤에는 김주혜가 자기 아버지보다 앞서서 이렇게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에서 우리가 몇 번 보기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런 열병식에서 네. 김주혜가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에 중앙에 앉았죠. 그리고 내려올 때도 조금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자켓도 같이 하고 머리 스타일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저기 파마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단순히 뭐 김정은의 딸로서 그냥 이런 것이거나 또는 학생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머리를 이렇게 펌을 함으로써 차기 지도자 이런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똑같은 가죽 잠바를 착용함으로써 차기 지도자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세뇌 교육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김 위원장이 또 미국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냈습니다.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적대적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약간의 유화 제스처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도 9월 달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있었거든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으면 네. 아니 뭐 미국하고 대화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죠. 네.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해라. 그다음에 적대시 정책을 없애라. 이 두 개를 없애면 아니 뭐 미국하고 무슨 대화를 못 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가능성은 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전 연설에서는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단 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 에이펙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 한번 만나야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 순위가 이제 확연히 밀려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 에이펙에 와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했죠. 이제 결국 이제 못 만나고 돌아가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X에다가 올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 와서 다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유효하다라고 봐요. 장소는 서울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말의 의미는 3월 31일 날 중국을 방문해서 2박 3일 동안 미중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로 오는 아주 뭐 드문 기회인데 네. 이때 오게 될 경우에 미중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뭐 덤으로 할 수 있다면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는 좀 지금 밀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걸 이제 뭐 헌법에 이제 위반된다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이 많이 난 상태에서 또 시정연설까지 할 때 오로지 이제 자화자찬으로만 이제 끝나다 보니까 북한도 얘기 안 하고 중국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1년 동안 열심히 잘한 것만 이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문제에 지금 이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매몰돼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세 번째에 걸친 그 핵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두 번째란 말이죠. 네. 굳이 이제 세 번째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거예요. 만 4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서는 좀 뒤로 가 있는데 만일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할 때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잘 끝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않고 이란과의 핵 협상이 제대로 안 끝난다라고 하면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어떤 회담은 조금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유화 제스처 네네. 북한을 향해서 손을 계속 내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냉랭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수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입니까? 좀 이제 뭐 섭섭하긴 하죠. 사실상 북한이 2023년도 12월 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 2025년에 걸쳐가지고 쭉 해왔던 것이 대남 기구, 그러니까 이제 화해, 협력, 뭐 이제 연락, 뭐 모든 기구를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떠나서 더 이제 심화된 것이 바로 물리적 단절을 이제 취한 거거든요. 그렇죠. 개성으로 가는 거, 뭐 그다음에 여기 저 건강산으로 가는 거, 철도, 도로 뭐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거기 도로 중간에 거기다가 폭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뭘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9차 당대회를 통해서 노동당 규약 안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년 같으면 한 2, 3일 있으면은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결정서라든지 이걸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발표는 안 한단 말이죠. 발표는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마 뭐 포함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우리 의사결정기구의 당의 의사결정의 최고인 바로 이 당대에서 다시 한번 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국의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김정은이가 너무 좀 냉랭하게 대해서
조금 섭섭하다. 네. 뭐 조금 여유는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체제 불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한국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해봤는데 네. 대화를 해서 북한이 이익을 얻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보수 정권이든 또는 뭐 진보 정권이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말은 어떻게 해도 본심은 전부 다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다라고 본인은 판단한다는 거죠. 북한은.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그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한국에 잘 사는 것들이 이제 계속 북한으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노래도 들어가고 뭐 비디오도 들어가고 영화도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북한의 그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스스로도 이것을 이제 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문화교양법이라는 법도 만들고 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도 만들고 또 평양 뭐 문화업법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통제를 해봤는데도 또 죽이고 뭐 처형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데도 이제 한류가 이렇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동족도 이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니한테 내 이제 핵무기 쏘도 관계없고 너는 적대 국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 통일부에서 네. 정동윤 장관도 드론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북한에서 괜찮다. 그렇죠. 좋은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좋은 반응까지 했는데 적대적 국가로 이미 만들어 놔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접근을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체제 존중한다, 우리 흡수 통일 안 한다, 그리고 적대 행위 안 하겠다, 그거고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END 정책이죠. 익스체인지하고 그다음에 노멀리제이션하고 그다음에 디뉴클리제이션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정동영 장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민간인들이 드론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감을 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사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재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책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김여정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것 가지고 막 이제 한국을 이제 2번 정도 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번에 이 제9차 당대회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지 또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는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대 안 하겠다는 그 부분이 빠지기를 바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은 전술적 차원이고 결국은 이제 북한의 본심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존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는데도 편안하고 또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과 상대하는 것이 자신의 위상을 올리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추가로 저 질문 드리면 결과적으로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세 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느냐. 오늘 이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 금방 그렇게 풀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그대로 간다. 평화 공존 원칙을 그대로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을 갔을 때 시진핑 주석한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상 남북한 간에는 아무런 대화도 안 되고 채널도 없고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게 이제 경주 에이펙 때도 얘기했고 지난번 1월 달에 베이징 갔을 때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노력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혹시 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과 이제 뭐 빈틈없는 공조를 한과 동시에 사실상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렇게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한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또다시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면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이나 또는 뭐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제 얼어 있는 분위기를 점점 이제 봄이 오는데 녹여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